건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6회 3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저기 천 변호사님, 네, 이거 꽤 오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개월 합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거 할 거예요? 아니 뭐 좀 적당히 섞어서 할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 시사라디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 기념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100만인 봄 소풍 공개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싸팀과 뉴스아이킥팀 함께 할 겁니다. 4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상암 MBC 골든마우스 홀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참여 신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001번 또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요. 성함 그리고 내가 이번에 소풍을 꼭 함께하고 싶은 이유 또 마지막으로 혼자 올 거다 아니면 뭐 친구 몇 명이랑 올 거다 이 참여 인원수까지 사연 주시면 추첨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싸 청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추첨의 꿀팁은 네. 허이루 팬클럽이다 이렇게 쓰면 좀 잘 될 겁니다. 네, 이거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고기가 약간 지금 되는 희소성 포인트예요. 포인트죠. 예. 제가 뽑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압력을 넣어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추첨 통해서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뉴스아이킥 청취자분들보다 우리 정치인싸 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죄송해요, 진짜로. 제가 없었으면은 200만 돌파 공개방송 이랬을 텐데 맨날 댓글 보면 장성철 쟤 때문에 내가 구독 취소한다, 안 본다, 막 그런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 잠깐 하지 마. 아, 그래요? 네, 하지 마. 알겠습니다. 해봐. 안 돼. 해봐. 하지 마. 하이킥 팀에서 최근에 뭘 좀 받으셨더라고요. 네. 나중에 맞아. 봤어. 네, 나중에 공개 방송 때 그거 공개합시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기여상 그러니까 받았던 늘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원하시면 하이킥으로 가셔도 돼요. 하이킥으로? 저 이렇게 자르시는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 저도 하이킹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못 받았거든요. 훨씬 오래 나갔잖아. 자, 진정하시고 진정 이슈 이야기 시작합시다. 빨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사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 환송 만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에 상당히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환송 만찬에 참석한 뒤에 비공개로 횟집 회동을 가졌는데 뭐 저는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 직접 핸드폰으로 그냥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린 게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근데 약간 이제 도열하고 있는 모양새라든지 이런 특히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많이 번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네. 결국은 뭐 여야를 떠나서 시도 뭐 도지사들, 그다음에 뭐 지역구 의원들 만날 수 있는데. 그 사진 한 장 딱 일렬로 쫙 도열하고 거기에 딱 측근들이 옆에 측근이라는 게 원래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장제원,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딱 옆에 있고 근데 일렬로 도열한 모습이 참 보기에 좀 어색하다. 왜냐면 우리 정치 행사 많이 가보시지만 대통령이나 뭐 이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서 잘 없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뭐 검찰이나 이런 데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약간 주먹들인가 전달들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약간 보기 어색하다. 그리고 실세가 누군지 딱 이제 측근이 누군지 딱 사진으로 딱 나온 것 같아요. 장제원, 한동훈 딱 있었잖아요. 옆에 딱 있잖아요. 물론 야당 뭐 도지사들도 같다고는 하는데 예. 그 사진은 잘 안 보였거든요. 어디 뒤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밑에서 밑인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그 만찬 자리에 다 있었겠죠. 네, 근데 네. 나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는 그래도 좀 그런 측근들이 옆에 딱 있고 일렬로 착 선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참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진짜 측근이라고 생각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딱 일렬로 도열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나 장제원 의원은 뒤에 웃으면서 따라가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 대통령하고 저렇게 인사할 그럴 사이가 아니야. 난 이미 충분히 측근이야. 그걸 그 사진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뭐 일관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일관된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지방 검찰청 방문할 때 다 도열해가지고 악수했잖아요. 그런 문화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저런 사진 하나가 상당히 이미지는 나쁘게 할 거예요. 저런 권위주의적인 모습, 저렇게 뭐 딱딱해 인류를 보인다? 세우는 모습, 딱딱한 모습.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거는 현장 대응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이거 잘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라. 그러니까 그 정도인가요? 왜냐하면은 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운대는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외부에서 일렬로 도열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진 찍힐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참석자들은 대통령께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안 시켜도. 예, 예. 그걸 오히려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고 대통령님만 깔끔하게 나가시겠습니다. 네. 그게 맞죠. 라고 했었어야 돼요. 맞아요. 원래 이제 제일 나중에 들어오시고 가장 먼저 나가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의전상. 그게 왜냐하면 뭐 그 실내에서 도열해서 인사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외부로 나가면 이건 사실 경호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 그렇네요. 것이고 사진이 찍힐 만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그 모양새 자체가 어떻게 찍히고 이게 어떻게 소비될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망한 의전 실패다. 사진이다. 의전 실패다. 이거 의전 실패고 또 하나는 보면 대통령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역시 근본적인 거는. 예. 지지율이 높았으면 대통령님 소탈하고 뭐 일반적인 음식점에도 오시고 뭐 여야 시도지사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더더욱 하나하나를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니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천 변호사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게 사진이 찍혔다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경호상으로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진을 절대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런 거니까. 겨눌 수 있다는 제가 거니까. 한 20년 더 됐구나. 대학 때 대통령이 학교에 왔어요. 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MB가 아니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학교에 왔는데 이제 저쪽 멀리 있는 건물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네네. 저는 다른 먼 건물에 위층에 올라가는 다 그 검문 검색을 하고 곳곳에 특히 그 건물들의 옥상 그러니까 동선상 그쪽 그 차 타는 데 비춰줄 수 있는 곳은 다 경호가 다 깔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사진을 찍힐 수가 없어야 된다는 없어야 거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작스럽게 잡힌 회식이 아니라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또 2주 전에 잡혔다는 예약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 정도로 누가 이렇게 일반 횟집에서 술을 먹고 싶었던 거냐. 아하. 회를 공수를 해서 에이펙 하우스에서 2차로 그냥 거기서 뒤풀이를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중앙 그 지방정부협력위원회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그 같이 회식을 하고 회의를 했던 건데 법무부 장관이랑 장제원 의원은 이 멤버가 아닙니다. 예. 이것도 사사로워요. 아니, 내각들도 다 왔었어요 그때. 회의 아니 자체에. 그러니까 회의에 원래 멤버에는 국무조정실장도 있고 뭐 무슨 장관도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원래 법률상 멤버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경호가 문제고 지금 술판 버릴 때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직자적이었으면 것도 아니고 이미 2주 전에 잡혔다면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자리는 좀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경호차 탓일까? 경호처 탓이 아닐 것 같다. 가장 높으신 분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부산 갔으니까 그냥 회 한 사람 하지 뭐 이런 약간 느낌이에요. 한 접시. 한 접시. 네, 아유 죄송합니다. 한 이거 접시. 또 방심이 끌려가지고 예, 예. 한 접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반적인 식당에서 내각이나 혹은 단체장들이랑 식사를 점심이 아니라 저녁 때 이렇게 먹은 적이 있었겠죠. 사진 찍힌 거 보신 적 저는 없습니다. 네, 없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순천만 또 국제정원 네, 수천만의 남자. 예, 예. 네.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를 하셔서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또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제 약간 그 뭐 관람차 같은 거는 이제 타고 지나가시는 모습에 이제 뒤를 돌아보는 듯한 그런 컷이었는데 네. 주변 배경이 다 날아가면서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리고 또 뉴사이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VIP2 라고 사진사분 나오셔. 라고 네. 뭐 불린다는 얘기도 있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속 사진사를 하셨던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결국 메시지인데 무엇을 위한 메시지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사진 그거 올린 사람 잘라야 됩니다. 뭘 자꾸 오늘 자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쉬운 해고야. 역시 우파 패널 잡네요. 맞네. 고용 유연성. 근데 이제 진짜 이 사람은 잘라야 됩니다. 저는 앞 사람 뒷 사람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왜 얘기잖아. 갑자기 또 어려운 변화구를 던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찍을 수는 있습니다. 네네. 뭐 찍고 이제 대통령 배우자가 잘 나온 사진을 개인적으로 선물하거나 뭐 간직해야죠. 간직하거나 뭐 그걸 개인 SNS에 올리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대통령 마크 찍혀 있는 사진 언론에서 보고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왜 이게 대통령 마크가 찍혀가지고 돌아다녀요? 저는 이거를 정말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람은 정말로 경질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순천을 지역구로 둔 사람으로서 순천이나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유명해지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정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망치는 사람이다. 희화화하고 있다. 저는 이런 아부하는 인간들, 네. 정말 오히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간들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건의가 아니라 그 네. 위에서 네.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저는 방금 대통령 배우자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시는 줄 알고 건의. 아유, 깜짝 놀랐었는데. 건의.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옛날 우리 개사과 사진 개사과요. 그때 예. 사진 생각나요. 아, 토리. 그때도 뭐 누가 했냐 어떻게 했냐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걸로 막 뭐 고소까지 당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도 결국은 우리 생각에는 뭐 그랬을 것이다 대충 생각했잖아요. 누가 했겠냐라는 얘기 있었는데 막 이게 얼굴에 찍힌 사진까지 막 보면서. 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그분 잘라라 그러는데 그분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분 그냥 찍어서 어떤 사진 이렇게 주면은 이게 좋을까요 하고 하는 것이지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네, 시키는 네. 걸 하는 사람이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때 개사과 사진 나왔을 때도 예. 그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올렸냐 했는데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지금도 비슷한 논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권을 누가 갖고 그렇죠. 있느냐의 문제다. 그 결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찍고 이거를 또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횟집이나 사진 선택이나 되게 중요한 분들이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중요한 분들한테 노라고 말을 얘기할 수 해. 있는 중요한 분이 누구니? 말을 해. 그래요? 윤모님이랑 김모님인 것 같은데 예. 그 두 분한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스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옛날 검찰총장 생각하듯이 뭐 지방 검사장이나 지방 검사들이랑 한번 회식 한번 하자. 네네네. 거기 뭐 좋더라.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대통령 일정에 이런 것들은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적절한 안전가옥을 저희가 따로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가 요 사진들은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라고 직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네. 실천하니까 문제죠. 장 소장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일단 그래도 제가 보수파 패널이니까 그 취임 1주년이 안 됐으니까 물타기 1년 전까지는 좀 할게요. 네네. 그래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까지 김정숙 물타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물타기 하는 게 이 정도였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자, 맞았네. 아니 들어봐 궁금해. 문재인 어떻게 정권 물타기 시절에 하는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가서 타지마을에 가서 혼자 단독 사진 찍은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왜 그런 걸 막지 못했느냐라고 일단 물타기 한번 하고요. 네. 옳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실의 중심은 대통령이죠. 최근에 뭐 순천만에서의 김건희 여사 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대통령과 함께 있는 그런 사진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고 그렇죠. 뒤에 대통령이 흐릿하게 아웃포커싱 돼 있었어요. 네.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앞선 이제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지역구가 부산이다 보니까 더 함께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예. 좋습니다. 역시 이제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 초반부터 아주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사진 가지고도. 사실 사진보다 뒷얘기를 더 안 하고 싶으신 건 아니고요. 네.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만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좀 묘하게 흘러갔어요. 진보당이 전주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의회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에 바로 붙어 있는 나름 되게 울산 지역에서는 가장 부유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곳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교육감 역시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중앙은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주죠. 예, 그러니까 중앙은 잡았다. 뭐 청주에서는 이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감 얘기부터 좀 해보죠. 교육감 전문가 우리 김준우 변호사님 시작해 주시죠. 이건 뭐 노키 교육감 은 사실은 첫 번째 그러니까 잡고 하셨는데 처음에 교육감 하실 때 역시 평이 되게 좋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같은 경우에 다시 국민의힘이 시장을 이겼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노키 교육감 당선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의의 이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인 천창수 후보가 이제 교육감에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된 겁니다. 이분도 이제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서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예. 어쨌든 이제 뭐 저 입장에서는 면식은 없는 분이지만 뭐 이제 좋은 결과에 전 좋아하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울산인데 그렇죠. 네, 울산의 맹주격인 분인데 울산에서 이렇게 지역구의 그 지방 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모두 이제 지고 나니까 네. 사실 특히 취임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큰 타격일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 자체는 예상을 교육감 선거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네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모든 후보가 인지도에서 조금 확보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 의회 선거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네. 오히려 아쉬웠던 건 몇 가지 결과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방송을 예언 방송을 좀 했었어요. 뭘 놓친 게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라든지 뭐 강남도 안심 못한다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던데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보세요? 한마디로 김기현 대표 큰일 났다. 국민의힘은 더 큰일 났다. 그렇게 이렇게 보세요?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울산에 이번에 남구 기초원 선거 그 지역구 같은 게 보면은 신정동하고 옥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그 옥동이라는 데가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로 치면 강남의 대치동 같은 데. 교육열이 높은 곳이군요. 학원이 밀집돼 있고 어. 집값이 울산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보수파 정당 계열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되는 지역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옥동 지역에서 간신히 20표 차이로 이기고 신정동에서 대략 한 160표, 170표 정도 차이로 졌어요. 이거는 대단히 큰일 났다. 그러면 오히려 옥동에서 20표밖에 차이가 안 난 것도 상당히 위기라고 보시겠네요. 위기로 봐죠. 왜냐하면 그게 자칫 옥동에서는 잘못하면 원래 한 20%씩 차이 나요. 네. 지난번에는 60대 30 뭐 이 정도였으니까 네.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강남도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더 큰일 난 이유가 뭐냐면은요. 원인 분석이 형편없어요. 비가 와서 우리를 지지하던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비가 와서 좀 안 나왔다. 그럼 날 좋았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나왔을 거고 또 그 얘기입니까? 그 투표율이 말씀. 낮아서 이런 식이에요. 근데 게다가 재보궐의 기초의원 선거면 투표율이 낮기 마련이죠, 네. 사실. 근데 이제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잘못한 거는 내년에 총선 대비하는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큰일 났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전주에서 안 되긴 했습니다만 뭐 이제 그 이상직 의원이 그 의원직을 잃으면서 생긴 재보궐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이 결국 떨어지고 또 진보당이 원내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요 패배와 또 반면에 또 울산에서의 승리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뭐 전주에 후보를 안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민주당에 있던 분이 여러 분 나왔고 네. 뭐 그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재밌겠다. 왜냐하면 지금 또 현역 의원 중에 비례대표에 가 계신 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선거를 준비하는 분과 그러면 진보당 후보가 붙게 생겼는데 네네. 그래도 현역이고 여기는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 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비례로 그 싸움이 어떻게 될지 치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뭐 다 얘기하지만 전주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번보다 반밖에 안 나왔고 네. 투표율이 반 정도였죠. 15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15% 정도 했는데 지난번에 19%였어요. 19%였어요. 이번엔 8%니까 사실은 반도 안 나오는 거고 울산도 보면은 그 교육감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어쨌든 안팎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고 그리고 가장 사실은 뭐 PK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험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울산은 물론 노조 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민노당이나 이런 데도 당선된 적은 있어요. 근데 남구는 좀 다르죠. 네. 남구는 그렇지 않았다 본다 그러면 일단 PK에서 민주당이 뭐 1대1로 붙어볼 만하다라고 하면 뭐 선거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년 차, 그렇죠. 집권 2년 차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어떻게 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1년 앞두고 지난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지지율이 막 50% 넘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의 유리한 선거 구도로 가는 건 같습니다. 일단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얘기했던 서진 정책 완전히 이제 실패한 거다. 뭐 이런 평가까지 다른 방송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던데요. 네, 저는 뭐 서진 정책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뭐 호전적이고. 근데 이제 어찌 됐든 뭐 호남을 향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해당 지역구에서 지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6.7% 정도 득표했었습니다. 6.7%. 근데 여당이면 여당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호남에서도. 예. 그걸 감안하면 이번에 나온 8%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게다가 민주당까지도 무공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공천이었죠. 지난번에 조배숙 전북지사 나와서 제 기억에 19.13인가 받았을 겁니다. 네. 거기 지역구에서. 그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호남에서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개인기가 있는 몇몇 후보 한 2-3명 정도만 빼고는 2위 싸움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집권 여당이 2위 싸움도 어렵고 지금 8%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선거 비용 보전이 하나도 안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나올 사람 찾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아, 자비 부담이 되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공공기관 떡고물 줄게 해서 꼬시거나 네. 아니면 자격 안 되는데 대충 당협위원장 타이틀이라도 달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출마시켜야 되고 그러면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아니 얘네 집권 여당인데 내놓는 후보 수준이 왜 이따위야. 우리 지역 무시하네. 우리 지역 무시하네. 돌고 돌아가지고 얘네 역시 호남 무시하네 하는 게 호남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호남 출신 수도권 출향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장 많은 이제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또 수도권이니까. 그럼요. 충청권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호남 놓쳐가지고 전국 단위 선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의 분석이나 평가가 더 슬퍼요. 장 소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죠. 아니 청주에선 이겼다. 이것도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예. 민주당 후보가 좀 분열이 됐죠. 무소속. 민주당 출신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표가 갈렸어요. 예. 그러니까 1대1로 표 대결이었으면 저희가 지는 구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려면은 잠깐만요.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지난 총선하고 그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금 말하는 청주는 어디가 이겼어요? 그때 똑같아 동률이었는데 예. 이제 한 명이 이번에 그 재보궐 거리가 나면서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반을 청주시의회에서 차지하게 됐죠. 청주는 원래 누구의 텃밭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은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울산에서 여당 당대표가 나와서 축제 분위기여야 되고 더 붐업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예정해 놓은 이 회식을 취소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 근데 뭐 골목 선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저는 좀 아무튼 걱정입니다. 네. 그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여다 볼 것들이 몇 개 지금 지점이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완전 적신호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청신호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주 선거도 있었는데 군산 선거는 더 투표율이 낮은 걸로 제가 봤거든요. 예. 게다가 20%인데 그건 19%인가 뭐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가 다 같이 방송했었지만 광주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죠. 근데 전라북도도 되게 낮았어요. 예. 전국 평균에 미달했어요. 호남은 원래 전국 평균을 견인하는 곳인데 끌어내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좀 더 좋은 후보들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뭐 국민의힘은 안 찍더라도 관심 없다. 이게 있는데 광고를 듣고 나서 마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그러시죠. 빨리 갔다 와서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얘기 마무리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역으로 보면 같은 얘기인데 이제 한국갤럽 이제 여론조사 결과 매주 발표하는 거 금요일에 났잖아요. 이번 네네. 거는 이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조사로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결과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 긍정평가 부정평가 얘기 말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네네네. 에서 이제 다시 민주당이 역전했습니다. 민주당이 33%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32%입니다. 근데 통영과 달리 여전히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요. 35%예요.
민주당 27%고. 예. 그러니까 인천 경기나 뭐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앞서는데 영남 그리고 서울은 아직은 국민의힘이 앞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표의 구성을 또 보면 물론 심판 여론이 더 높습니다. 지금 심판 여론은 더 높은데 그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딱 이제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걸 받아먹을 수 있는 태세를 야당이나 특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양쪽이 다 지금 인적 쇄신이나 뭐 새로운 인사를 뭐 이렇게 충원한다든가 뭐 심지어 심하게 좀 얘기하면 뭐 현근태가 꼭 공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네, 네. 뭔가 좀 그걸 받아먹을 수 있고 총선에서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무당층이 제1당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도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한 28% 나왔어요. 네. 저를 좀 얘기해 준 건 고마운데 이제 정의당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도 못 냈고 예. 호남에서 민주당의 대안이 누가 될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여당이 될 거냐 아니면 진보 정당이 될 거냐, 진보 정당 중에 정의당이냐 뭐 진보당이냐 싸움에서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진보당이 되게 약진했거든요. 네. 약진했는데 정의당은 그런 결과를 못 냈어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에서 당선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정의당은 이제 비례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고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는 분은 거의 뭐 심상정 후보 정도 한 분 정도인데 그런데 그럼 다음에도 그런 심상정 후보가 그냥 나와야 되느냐? 그럼 지역에서 누가 당선될 사람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돼요. 그러면 또 선거제를 뭐 권역별 비례로 한다든 이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또 똑같은 싸움이 그렇죠. 또 반복되죠. 똑같은 싸움이 반복되는 네. 거라서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정의당의 포지션을 진보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네.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정의당이 굉장히 위기. 근데 이번 전주 지역에서는 그럼 왜 정의당이 후보를 안 냈어요? 그냥 그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지금 지방의원을 하고 있거나 예, 지금 딱 그 지역구에 맞는 인물은 없었던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분이 오래 준비하셔가 진보당 강성희 의원 네네. 당선자가 오래 준비하셔서 그냥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진정한 위기가 이거 사실은 정의당이 진보당에 비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우위가 원내 정당이라는 거였거든요. 네, 네. 이거 진짜 큰 위기예요. 진보당이 이제는 원내 정당이 됐기 때문에 그 비교 우위도 매우 흐릿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정의당의 더 큰 위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작가님들이랑 하는데 정의당 얘기는 사람들 관심 없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위기다. 가장 큰 위기다라고. 관심도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게.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지금 진보당이 확고한 우위입니다. 저희 순천시 의회만 해도 그래요? 네, 확고한 원래 우위고. 활동 가치가 더 두꺼워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기호 4번이 진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기본소득당이랑 시대전환은 네. 독자적으로 정당 비례대표 그 의석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순번에서는 한 석씩 있는 정당 3개 중에서 네네. 진보당이 지난번에도 그 비례를 냈기 때문에 3번은 정의당, 4번은 진보당 이런 순서로 된다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거는 근데 의외로 약간 투표 용지의 용지야. 이 순번은 되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밌는 부분까지도 짚어주셨고 말씀 나온 김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총선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펼쳐질 아무래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이 될 확률이 높고 현재 여소야대 구조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려면 여대가 돼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녹록치는 않은 상황.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회사에 우리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선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출마를 하셨나요, 그때? 아니 계속 계실 거 저는 아니에요? 장 교수님은 저는 괜찮은데 우리 천현 이거는 좀 이렇게 차라리 좀 빨리 여의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 예. 자, 아니 오히려 뭐 공천 못 받아서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야, 이렇게까지 악담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아까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던 한국갤럽 조사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더 당선이 돼야 된다와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를 지지하고 국정 능력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돼야 된다. 이제 이게 꼭 나오는 질문에서 견제론이 50% 그리고 지원론이 36%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겠는데요. 내년 총선이 암울하다.
내년 총선 패배가 예정되어 있다 볼 수밖에 없죠. 아, 물론 이제 1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어떤 그럼요.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 판단해 보면 그렇고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아까 서울 지역에서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망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어디가 당선돼야 돼라고 했을 때 여기 조사에서도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돼가 서울에서 50%. 네. 그리고 국민의힘 당선돼야 돼가 40%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형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대구 경북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돼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도 걱정을 많이 연령대도 하시던데. 60대 빼고는 아니요, 다. 60대까지도 60대 거의 동률이었던 것 같아요. 동률이에요. 네. 70대가 압도적으로 어쨌든 국민의당 60대까지만 해도 이제 여야 뭐 아니면 여당 좀 힘 실어줘야 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연령별 지역별로도 안 좋고 제가 어쨌든 여론조사 보면 가장 눈여겨보는 게 무당층 중도층이에요. 근데 무당층에서는 대략 2.5배 야권에 힘 실어줘야 돼. 중도층에서는 2배 정도 야권 선택할 거야. 이게 더 높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긴장을 해야 한다. 자, 그럼 일단 네 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뭐 여당의 문제입니까, 이건?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알파가 여당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여당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내 뭐 구성 네, 구성 자체가 지도부 이제 구성 자체가 네, 윤심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예.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 인식 부분에서 좀 그렇고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재보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되게 안일하다. 이제 좀 아전 인수를 하고 싶어 하죠.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놓고. 저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울산 남구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PK 여론조사가 안 좋다라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야,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와도 막상 투표장 가면 당연히 국민의힘 찍어. 그래도 야, 그래도 울산인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광주 쪽에서 아니 전주 쪽에서 뭐 전북 뭐 이런 데서 막 여론조사 돌리면 진보당 1등하는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저희 지역 사람들 만나서도 얘기 들어보면 아이 그거 뭐 막상 가면 진보당 못 찍습니다. 다 그런 건데 뭐 여론조사를 부정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부터 좀 저희가 똑바로 봐야 된다. 데이터를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네. 예.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부분은 100% 동의해요. 항상 이제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 뭐 바이어스가 꼈다느니 뭐 과표집 됐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편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대로 그냥 반영하면 되는 거라서 그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임기 중반에 치르는 선거를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반에 치르는 선거는 집권 세력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예. 유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잘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뭐 과반 막 50% 넘고 지지율을 그 정도 유지해도 어찌 보면 좀 해볼 만한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인 선거군요. 잘해야 본전인 선거인데 예. 지금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뭐 하는 게 특별히 없잖아요. 1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전이 뭐냐, 아젠다가 뭐냐, 3대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뭐 나오는 논란 그거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 덜 주고 덜 받자라고 차라리 치고 나가면 네. 그걸 뭐 찬성 반대 민주당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방향은 맞는데 우리가 반대하면 표는 떨어질 것 같고 네. 뭐 교육 계획도 예를 들어서 뭐 입시제도 어떻게 확 바꾸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거 민주당이 곤란해지거든요. 예.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노동 유연성을 하자든지 막 이러면 되는데 노동 유연성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 노동 시간 논란으로 지금 가버리면서 거의 네. 이제 끝나는 분위기라 뭘 하겠다는 건지 없어요. 밥 한 공기 더 넣어. 밥 한 공기.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죠. 무역 적자 지금 거의 뭐 1년 이상 나고 있죠.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논란은 계속 뭐 소명 말아먹으니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 지금 집권 여당이나 이 집권 세력이 과연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네. 그럼 당연히 선거에 유리할 수가 없어요. 김준호 변호사님 평가까지 좀 들어보죠. 글쎄 저는 이제 뭐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양국관리법 얘기도 있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비전이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용산에서는
저희가 의회 의석수가 부족해서 개혁을 못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주십시오. 다음 총선 이후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까지 이 한미 정상회담 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그러면 그 뒤는 할 건지 분위기 전환을. 네. 한일 그 모멘텀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또 한다고요? 네, 방한 예정도 있잖아요. 지시다가 이제 와서 선물 꾸러미를 과연 들고 올 거냐? 계속 저는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외교에 올인하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은 전략일 것 같지 않은데 나머지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고 그렇게 돼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 범보수의 어떤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 또 새로운 인재풀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또 이 당의 정쟁력의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외교 쪽만 갖고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네.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민생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그럼 외교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마크롱이 중국 가가지고 광동성에서 만난다고 했나 만났나 시진핑을 그럼 지금 대중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이념을 쫓은 외교를 할 거냐 실용을 쫓은 외교를 할 거냐 오히려 이념 편향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도외시하고 지금 누구 잡아라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민생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신 경쟁을 서로 근데 양당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언급한 한국갤럽 조사에 보면 48%가 지금 있는 의원을 안 뽑고 다른 의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현역 교체 여론이 되게 커요. 대구 경북 빼고. 네, 그런 면에서 참 대구 경북에 계신 의원님들은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지만 당이 다 날리죠. 네, 그렇지. 당이 다 날리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좀 양당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지금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젠다가 전혀 없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그에 안주할 게 아니라 혁신 경쟁에 같이 뛰어들어야 이게 총선을 앞두고 뭔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총선 승리의 등불을 예.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실이든. 대표가 알아서 표를 깎아주면 우리가 이길 거다. 아니 저렇게 사법 리스크 있고 범죄 혐의가 있는 분을 과연 민주당 그런 분을 또 공천을 한 또 민주당 후보들 과연 지지를 하겠냐? 그게 이제 국민의힘 약간 여권에서의 저변에 깔려 선거죠. 있는 여권의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 이재명 당대표가 있으니까 국민들은 안 찍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그렇게 하시면 고맙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뭐 선거는 아마 뭐 가을쯤에 날 것 같고 결국 뭐 안다 김문기 씨 모른다, 관련된 거 그렇죠. 얘기하시는 안다 거죠? 모른다 뭐 이 부분을 선거법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가 무리라고 보고 결국은 대장동 수사 1년 반 했지만 뭐 돈 받은 거는 어쨌든 기소된 거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바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결국엔 난리는 없고 제가 보기에 최근에 분위기가 바뀐 것도 보면 검찰이 수사가 좀 무리하게 된 거 아니냐. 결국 특정인을 타겟으로도 계속한 거 아니냐. 이 논란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결국은 할 줄 아는 게 정치 보복과 수사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 검찰 정권이 들어와서 그 생각 때문에 저는 확 분위기가 바뀌는 제가 거예요. 국민의힘을 좀 비판하고 싶은 지점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집권 여당은 제도와 법률로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데 압수수색 잘 하잖아요. 압수수색. 하긴 또 분당에 다리 무너졌는데 맞아요. 성남시청 또 압수수색을 했던데. 성남시청은 내가 보기에 이제 다 달아가지고 더 갖고 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보여준 거는 그냥 밥 먹는 거였어요. 아침에 가서 학생들하고 학식 먹은 거, 1,000원 학식이요. 점심에 편의점 도시락 먹은 거, 뭐 젊은 MZ 노조들 같이 호프 한잔하고 치킨 먹은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국정을 운영할 담당할 만한 능력을 보여준 것이냐, 이걸 물어봤을 때 선뜻 맞아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대방 진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진짜 혁신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손쉬운 방안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하면 그땐 진짜 우리가 위기인데 이 생각할 거고요. 맞아요. 네, 싫어하시겠지만 그 민주당 쪽이나 진보 진영에 보면 김기현 대표 말고 비대위 체제로 하고 장제원 의원 불출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리고 검사 출마 숫자를 좀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하람 꼭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네, 생각할 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쉬운 게 그렇게 어려워요. 양당에서. 네, 그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 유일한 고민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걸로 기대는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올 수는 있죠. 이제 검사 출신들로 샥 이제 물갈이 하는데 그걸 마치 이제 혁신, 개혁, 뭐 개혁 공천 이러면서 이제 물갈이로 네. 나왔을 때 그럼 민주당에는 다선 의원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386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면 싹 이제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아마 현역이나 이런 자리를 다 이제 검찰 출신으로 쫙 깔면서 우리는 대대적인 개혁 공천을 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 많을 그런 딜레마점이 거라고 보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은 이제 이건 사실 뭐 괴담 같은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30명부터 뭐 심지어 60명까지 이렇게 검사 출신들이 이번에 좀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마 한동훈 장관의 거치에 많이 달릴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결국은 앞에서 딱 선두에 있기 때문에 가면 같이 따라가는 거고 못 가면 네. 못 가는 건데 당에서 고민을 하겠죠. 결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좀 눈에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현역이 있는 데들은 수도권이든 영남이든 거기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자리예요. 무조건. 네. 맞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안 좋아도 될 수 있는 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를 노릴 거예요.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왜냐하면 돼야 되니까. 그 싸움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개혁 공천, 혁신 공천 이렇게 포장해 가면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약간 이제 곤란 지점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걱정하는 지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총선 관련 얘기는 우리가 1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 가을부터는 저희가 뭐 4시 이렇게 5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총선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네, 근데 제가 짧게만 그 얘기하면 네네네. 검사 공천을 혁신 공천으로 포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들어오는 검사들이 예전에 원희룡, 홍준표가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처럼 젊은 평검사 출신의 인재들이 아닐 거예요. 높은 확률. 대체적으로 거기서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을 다 쌓으시고 지검장 수준이거나 뭐 대통령과 거의 같이 근무해본 네네네. 이런 분들이 주류를 차지한다면은 결국은 그걸 혁신으로 포장할 수가 있겠느냐. 뭐 그건 뭐 디테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장제원 의원 뭐 이번에 그 부산 회식 같이 했습니다마는 약간 좀 저는 끈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그건 무슨 얘기죠? 약간 네. 이번에 뭐 사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네. 이 검사 공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괴담이다 이런 식의 얘기 글쎄요. 저는 뭐 장제원 의원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계신지 우리가 나중에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입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 허락도 안 받고 혼자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셨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게 검사 출신이 아니냐보다 그 임기 중반의 선거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있던 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금 뭐 분들이- 이제 이미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결국은 검사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장제원 의원의 이 발언은 현역 의원들을 약간 달래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원내대표도 나갈 때 현역 의원들 걱정 마세요. 공천 보장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표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게 그분들이 지금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이 공천할 게 아니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할 게 아니잖아요. 네. 공천할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당에서 하겠죠. 아예 당에서 하겠어요. 당에서 할 줄 알면은 다 공관위원회에서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의 힘이 실리고 령이 서겠죠. 지금 령이 안 서잖아요. 그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답을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모르겠고요. 공천 예. 개입하면 감옥 갑니다. 아, 저는 뭐 이렇게 어쨌든 당무에 개입 안 하신다니까 안 하시겠지. 당무가 아니라 공천 개입하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국관리법 결국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주목했던 지점은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야당이 단독으로 올린 법안들 다 이거는 거부권이다. 이거를 이제 거의 국무회의에서 또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걸려있는 법안들이 꽤 있잖아요. 뭐 간호사법. 방송법도 있고 간호사법도 있고 노란봉투법 소위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계속 거부권이 나올 것이냐 이런 우려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서로 갖고 있는 권한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죠?
아니 근데 법적인 권한을 사실은 이렇게 국회는 입법을 하는 거고 그렇죠. 대통령은 집행하는 거꾸로 쓸 수 있잖아요. 쓸 수는 있는데 그동안 뭐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예외적인 경우 또 국민 여론이 안 받쳐주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예.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아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수치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럼 대통령이 국회 상권 분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면 그렇죠.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건건이 앞으로 다 하겠다. 그럼 뭐 국회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 대통령이 보기에 이거 내가 마음에 들면 승인하는 거고 네.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동안 우리가 헌정 그 역사상에 거부권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기 때문이거든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 그렇죠. 그 전에도 장관 해임 건의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네.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든가. 근데 이렇게 가면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봐요. 민주당은 재의결한다는 거잖아요. 재의결하면 물론 뭐 200표 넘어야 되니까 네. 200석 넘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발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하거나 아니면 수정안을 낸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여야의 문제도 있지만 농촌을 지역구로 있는 분들은 이 요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제의 요구했을 때도 부결될 가능성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 그러면 재의결이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00표가 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재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또 거부권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 재의결에 대해서는 확정이야. 그거는 확정이 그냥 되는 건가요? 네. 200석을 넘기면 당연히 그런데 200석 넘길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잘하셨다고.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권 분립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의석수가 이 정도로 한 당에 쏠려 있고 한 당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날치기 내지는 일방 통행식의 입법을 밀어붙인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 의회 역사상. 그래서 예.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대통령 뭐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결국은 또 이게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도 모든 농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결코. 왜냐하면 지금 쌀만 의무 매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다른 작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쌀만 하냐라는 불만도 당연히 있으시고. 네. 이게 이제 식량주권 얘기하는데 식량주권을 우리가 언급할 거면 자급률이 높은 쌀보다는 다른 작물 위주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대로 토론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저는 여당에서 오히려 주도를 할 수 있는 판인데 네. 여론 지형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저희한테 되어 있고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밥만 먹지 말고 예. 아까 현 변호사님, 김 변호사 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도 양곡관리법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예. 그럼 내부 토론 같은 것도 좀 더 치열하게 해가지고 고민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뭔가 주도권을 자꾸 이렇게 놓치는 식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아니 토론을 못한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이 법안 뭐 통과시키면은 무조건 뭐 거부권 행사할 거야라고 처음부터 선을 그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토론하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맞아요. 이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집단 아니면 총선에 유리한 것이냐라는 것. 근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미래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총선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어려울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거부권 행사도 그렇고 네. 내용도 그렇고 농민을 지역구로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곳에 농민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는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프레임에 딱 걸리게 됐어요. 그렇네요. 아니 농민을 위한 법안을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앞장서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지금 거부했다. 농민을 위한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이래버리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고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간호사분들이 엄청나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해요? 그럼 이거는 총선에 불리한 이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를 또 듣고 싶긴 한데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마무리할 시간인데 짧게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 한마디라도. 이거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같이 합의한 새로운 정책이 약간 부작용이 생겨서 같이 고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맞아요. 자꾸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뭐,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짧았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이 건들이 진행이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